저는 오늘 이야기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현실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군함이 움직이고 병력이 배치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으로, 하지만 저는 그 이해가 이 전쟁의 절반도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동시에 네 가지의 전쟁입니다. 석유 전쟁입니다. 물류 전쟁입니다. AI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질식시키는 전쟁입니다. 이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매우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단순히 유조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한 것은 역봉쇄였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란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테헤란을 향한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에너지 전쟁을 세계 통제의 무기로 변환시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적국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원문에 매우 주목할 만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조선 몇 척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장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험료가 오릅니다. 해운사들이 두려워합니다. 몇 번의 소규모 공격만 있어도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석유 가격이 오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릅니다. 항공료가 오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전투 없이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총성 한방 없이도 단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가 반응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현대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병력, 더 강한 무기, 더 넓은 영토, 이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상대방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 수도를 점령하는 것, 그것이 전쟁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전쟁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팔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벌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사회 전체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유 전쟁이고 물류 전쟁이고 공급망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언하지 않아도 경제적 압박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제재, 봉쇄, 수출, 규제, 자, 이것들은 전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결과는 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이 전쟁의 피해는 분산됩니다. 군사 전쟁에서 피해는 주로 전쟁 당사국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공급망 전쟁과 에너지 전쟁의 피해는 전 세계로 퍼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이 서울의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중동의 불안이 한국 기업의 물류비를 올립니다. 셋째, 이 전쟁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군사 전쟁에서는 전투원들이 주로 싸웁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쟁과 공급망 전쟁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석유 수입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작은 고속정 몇 척으로 위협을 가할 때 그것은 단순히 중동의 지역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혈관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유조선 운항 비용이 올라갑니다. 유조선 운항 비용이 오르면 석유 수입 비용이 올라갑니다. 석유 수입 비용이 오르면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기료, 교통비, 식품 가격, 그리고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 이것이 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우리가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미사일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석유로, AI로, 물류로, 그리고 공급망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파장은 전선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석유, 물류, AI, 공급망이 동시에 얽힌 복합적인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파장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닿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나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답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이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의 중국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무엇을 해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특히 중동에서 중국의 투자는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이란에 투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투자했습니다. 아랍 국가들과 에너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투자의 핵심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것.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인 나라에서 에너지는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도시가 기능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십 년간 에너지 공급을 안정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란 석유를 사들였습니다. 중동 각국과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면서 중국이 이란에 해온 투자들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팔리지 않습니다. 이란과의 협력 채널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문에 매우 충격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자산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는 존재합니다. 협정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란 석유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란과의 거래가 제재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구축해온 영향력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 투자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계획을 투자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 맞설 대안적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오페크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페크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원문이 제시하는 분석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오펙이 이 석유 생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미국의 셰일 오일이 더 강해집니다. 저는 이 역설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오페시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생산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것, 그렇게 해서 수익을 늘리는 것, 미국의 에너지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달랐습니다. 오펙 이 가격을 올릴수록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경제적으로 더 매력적이 됐습니다. 셰일 오일은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 석유 가격이 낮으면 채산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 셰일 오일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페크, 이 석유로 미국을 압박하려 할수록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이 오히려 강화됩니다.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 역설적으로 미국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OPEC이 의도치 않게 미국 셰일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현대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에너지 협력. 둘째, 1대1로를 통한 에너지 공급 다변화. 자, 셋째, 오페크의 가격 정책이 미국을 약화시키는 동안 중국이 그 틈을 활용하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세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이 제대로 막혔습니다. 1대1로 투자가 실질적 효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크의 전략이 오히려 미국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략적 계획의 실패입니다. 수십 년간 구축해온 에너지 안보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안을 단기간에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시진핑이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권력 도전이 있습니다. 군사 시스템에서는 부패와 허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략의 핵심 부분이 미국의 압박 아래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계획의 표현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어떤 미래를 원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중국은 중동에 투자하면서 특정한 미래를 원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하지만 지금 그 계획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자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베이징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군사 충돌을 넘어선 에너지와 공급망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전략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명입니다. 호르무즈, 저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지도를 펼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물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입니다. 그 좁은 물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 거래량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매일 수천만 배럴의 석유가 그 해협을 지납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 수입의 약 70%가 그곳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란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군사력은 지역적 수준에서는 강하지만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을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매우 충격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고속적 몇 척, 총 몇 자로만 있어도 유조선이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그것이 담고 있는 무게를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전쟁은 항상 더 강한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영리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쪽이 이깁니다. 이란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속정 매척이 유조선 주변을 맴돌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들이 반응합니다. 보험료가 오릅니다. 해운 회사들이 경로를 바꾸거나 운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립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됩니다. 실제 전투가 없어도 됩니다. 단지 그 해협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왜 겉으로 효과적입니까? 현대경제는 확실성 위에 작동합니다.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공급망을 필요로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위험을 계산합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보다 불안감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조선이 실제로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보험료가 오르고 해운비가 오르고 석유 가격이 오릅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리적 공포가 시작되는 순간 경제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실제 피해가 있어야 전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경제 전쟁에서는 공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공포가 실제 공격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여기서 더 깊이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게 전략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위협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란은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미사일이 아닙니다. 드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좁은 해협이 세계 에너지 공급의 목구멍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목을 살짝 누르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압박이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경제가 실제로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란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자, 미국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군사 대응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완전한 봉쇄가 아니라 불안정화를 선택합니다.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 그 지속적인 위협이 세계를 긴장 상태에 묶어두는 것.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전략이 이란에게 강력한 카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이란에게 유리한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이란의 에너지 수출도 막힙니다. 이란 경제에도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략은 매우 정교한 줄타기입니다. 실제로 봉쇄하지는 않으면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위협의 경계를 끊임없이 조율하는 것, 그리고 그 불안감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입장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석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석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지면 한국의 항공 연료 가격이 오릅니다. 한국의 제조업 원자재 비용이 오릅니다. 한국 기업들의 물류비가 오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반의 비용 구조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고속정이 유조선 주변을 맴도는 순간 그 영향은 서울 시민들의 일상에까지 닿습니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목구멍입니다. 그리고 그 목구멍이 얼마나 쉽게 조여질 수 있는지를 지금 세계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현대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목구멍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 목구멍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의 지역 분쟁으로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영토 전쟁. 하지만 저는 그 이해가 전쟁이 세계에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 전쟁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원문에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사용해서 러시아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드론으로 포로를 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처음에는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뒤처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행 드론이 러시아 병사들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그 드론이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진지까지 안내했습니다. 인간 병사가 단 한 명도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전쟁의 역사에서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항상 인간이 싸웠습니다. 창을 들고, 총을 들고, 탱크를 몰고, 전투기를 조종하고, 그 모든 것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드론이 날아갑니다. AI가 목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포로를 안내합니다. 인간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면을 보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미국의 AI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미국의 AI 기업들, 이 기업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 전투 상황의 패턴, 적군의 움직임, 무기 시스템의 효과,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AI 군사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군사 AI의 가장 큰 실습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실에서 AI를 훈련시키는 것과 실제 전쟁 데이터로 훈련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날씨 지형, 적군의 전술 변화, 통신 방해, 이런 실제 변수들이 담긴 데이터로 훈련된 AI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AI 기업들이 바로 그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자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매우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중국은 수십 년간 첨단 군사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최첨단 방공 시스템, 최신 레이더 기술, 그리고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선전해온 각종 군사 장비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이론과 현실의 간격은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매우 중요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군사 기술들이 실제 운용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뒷받침하듯 중국 내부에서 군 고위 인사들, 국방 관련 지도자들, 무기 개발 엔지니어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숙청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반부패 캠페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AI와 드론 기술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은 베이징이 자국 군사 기술의 실제 수준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이징은 자신들의 첨단 군대가 종이 위에서만 강한 것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만 강한 군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표 자료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그 시스템들이 작동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질문에 대한 가혹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아무리 인상적인 장비도 실제 전쟁의 혼돈 속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AI와 드론으로 무장한 전쟁 방식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증되고 있는 지금 중국은 자신들이 그 새로운 전쟁 방식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불안하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쟁의 방식이 바뀌면 기존의 군사력이 갖는 의미도 바뀝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기병대가 아무리 강해도 탱크와 공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어도 이 핵무기라는 억지력 앞에서는 다른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와 드론과 자율 시스템이 전쟁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쟁 방식에서 뒤처진다는 것. 그것이 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그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전쟁에서 작동할 기술에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화려한 겉모습에만 투자한 것인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전쟁의 방식을 결정하는 실험장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 가장 불안한 시선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베이징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미사일만으로 싸우지 않고 석유와 AI와 공급망으로 싸운다는 이야기, 중국이 에너지 심장부를 얻어맞으면서 수십 년간의 전략적 투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호르무즈가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목구멍이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AI 전쟁의 실험장이 되면서 중국이 자국 군사력의 실제 수준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뜻밖의 결론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입니다. 이것이 왜 뜻밖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없습니다. 천연가스가 없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역설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한국이 처한 전략적 위치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원문에 매우 주목할 만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석유를 해외에 비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산유국들이 왜 석유를 해외에 비축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국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생산시설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의 석유를 미리 비축해 두는 것, 그 나라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하는 능력, 정밀한 석유 화학 처리 시설, 그리고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 에너지, 물류의 핵심 위치.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항공 연료를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는 항공 노선의 핵심 허브입니다. 그 캘리포니아가 항공 연료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조차 한국의 에너지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항공 연료를 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은 한국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석유 비축 허브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자국 외부에 석유를 보관할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저장시설과 기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항공 연료 공급 허브입니다. 태평양을 넘나드는 항공 노선에서 한국은 핵심 연료 공급지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항공 물류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LNG 선박 건조의 중심입니다. 전 세계가 천연가스 수요를 늘리면서 그 가스를 운반하는 LNG 선박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을 만드는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넷째, 전략적 물류 거점입니다. 에너지 물류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합니다.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보를 하나의 청구서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그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있는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가 너무 중요해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한반도는 중국을 향한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입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반도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항공모함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협상력입니다. 트럼프가 압박을 가해도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는 지금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병사가 전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 큰 탱크가 승패를 가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의 권력은 5가지 위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누가 에너지를 통제하느냐? AI입니다. 누구의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게 작동하느냐? 드론입니다. 누가 더 정밀하고 더 많은 자율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물류입니다. 누가 공급망을 장악하느냐?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누가 더 많고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이 5가지를 통제하는 나라가 다음 세계 질서를 결정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의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물류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 반도체가 AI의 두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에너지 물류의 핵심 인프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하고 얼마나 영리하게 그 위치를 활용하느냐. 역사는 지금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 드론 전쟁, 공급망 전쟁, 이것들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선이 교차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세계가 생존의 게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어떤 나라가 살아남고 어떤 나라가 뒤처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AI, 물류, 데이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